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에 속하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는 전업주부였지만 현재는 이혼하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 때문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었어요. 요즘은 여성들도 자존감이 높고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주둥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들기도 했죠. 그래도 어느 때는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렸는데 나중에 갈라선 때는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른 집처럼 가족끼리 단란하고 화목한 그런 집을 못 만들어 줬었으니까요. 하지만 첫째 아이가 딸이라서 저는 제 딸이 저처럼 참고 살까 봐 겁이 났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지 아빠를 닮을까 하니까 그것도 무서웠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혼 가정이어도 충분히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살기 위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래 참고 살아가는 자리에선 여자들만 보면 이혼 전문가가 돼버릴 정도였고 그러던 중 한 지인의 권유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어요.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이혼 전도사라는 말은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나름 그 바닥에서는 소문도 있는 강사였는데 솔직히 가르치는 일은 좋아했지만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상 늘 다른 강사와 경쟁을 해야 했고 수강생이 빠지면 바로 다음 강의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제가 또 대충해서는 성에 차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가 그 변화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또한 제 아이를 손으로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자기야, 난 생각해봤는데 학원을 그만두어야겠어. 애 봐둘 사람도 없고 강의 준비도 예전처럼 못할 텐데 그럼 믿어져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유아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일을 하지 말고 유아만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제가 일을 그만둘 것이라 생각했었어. 결혼 전엔 뭐라 할 수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많은 책임들이 생기는 법이고 남편은 다행히 제가 일을 그만둘 것을 좋아했어. 그러나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변모한 이후 남편의 단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생각되더라.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들 둘이 있는 집에 장남인 경우로 인해 서러운 효자 같더라. 물론 연애 당시에는 그런 면을 몰랐지만 지금은 명절마다 차례만 끝나면 나를 만나러 오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 약간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명절인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 좀 궁금해서야.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해서 저도 제 남편이 여느 남자들과 비슷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결혼 후 효자가 된 최악의 케이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혼 후 자기 집만 챙기는 남편과 또 자기들만 챙겨달라고 하는 시댁 때문에 저는 일을 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그게 후에 제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시어머님은 결혼 승낙을 하시면서 저에게 각서하는 장을 써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혼 반대주의자다. 남녀가 결혼을 할 때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살다가 안 맞는다고 홀랑 이혼하는 여자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수가 없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만큼을 이어지니까 우리 상훈이랑 끝까지 편견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주고 싶어.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1억을 배상한다. 고 쓰면 어떨까요? 1억이나요? 그래야 서로 이혼할 생각을 안 하지. 마음 같아서는 10억이라고 쓰라 하고 싶은데 시아버지가 시집도 오기 전에 도망간다고 하도 뭐라고 해서 10분의 1로 줄였다. 황당하시겠죠. 그런데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물론 남편도 같이 찍었죠. 그리고 그 각서는 저희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는데 그게 저의 일종의 노비 문서가 되고 말았죠. 그냥 시부모님 안심시켜드리는 용토를 써드렸는데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이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참 하시는 말과 행동이 별로였어요. 저는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동네였거든요. 반대로 친정은 1시간가량을 가야 했는데 당시 근무하던 학원 위치가 시댁과 거리가 가까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학원을 그만뒀다고 홀랑 이사를 갈 수도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 집값이 어마어마했죠. 무엇보다 우리 아빠가 제가 이사를 다니면서 고생하지 말고 대출도 받지 말라며 빌라라 아파트만 하진 않지만 집값의 제 절반 넘게 보태주셔서 산집이라 팔기 싫었어요.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으셔서 신혼집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도 밥통 하나 사주시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 사업하느라 쥐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우리 아빠의 도움이 참 감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 좋은 일만 한 것 같아요. 셈이었어요. 그렇게 같은 동네에 그것도 며느리가 전업주부다 보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불러 당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걸 굉장히 보기 좋아했는데 무슨 콩깍지인지 남편이 좋아하니 저도 좋더라고요. 게다가 착한 며느리 병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시어머님은 전화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더군요. 그러고 보니 말도 약간은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셨는데도 조차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받으셔서 당신의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너 좀 살이 쪘나 봐요. 글쎄요. 제게는 느낄 수 없는데요. 아니야. 불편해. 넌 거울도 안 보고 여자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지면 안 돼요. 어머, 너 뒤에 서니까 흰머리가 많아. 좀 미용실 다녀왔어? 유화를 보느라 시간이 안 나서 그랬어. 시간이 왜 안 나와? 부지런히 흔들러도 되는데. 너는 어째서 업무를 그만두냐고 작소 만보기 게으름을 즐기며 점점 게을러지는 건가. 나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살면서 게을러지는 순간이 없도록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바쁘니까 신경 못 썼던 거지요. 게으르다고 하셔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거기다가 피부가 왜 이렇게 칙칙한지에 대한 비판까지 받았는데 마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나이도 많은 여자가 그렇게 외모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솔직히 제 시어머니도 미인은 아니시다 보니 제 형부인도 그냥 펑퍼짐해 보이는 아줌마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성격이 비슷하시다 보니 그래서 시어머니도 더 한다 하신 건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신 관리하셔야 한다고 하려고 했지만 안 그랬어요. 그러나 상처는 저의 가슴에 콕콕 박힌 채 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잡지 않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소홀해하는지 자기 자신한테 서운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님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해보았고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가 만만한 인물인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님은 제게 곳간 열쇠처럼 집안의 여러 가지 제사와 기념일이 적힌 수첩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황당하게도 당신의 결혼기념일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에 결혼기념일도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 결혼기념일도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중요하지 않다는데 대답 대신 웃음으로 때웠네요. 뭐, 자식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길 수 있겠죠. 근데 며느리에게 그걸 챙겨달라니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는 친부모님과의 결혼기념일도 잘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 씨의 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평소에 뭐 했었냐고 물었는데 남편 대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결혼기념일이 언제니? 이라더라 하고 말이죠. 태어나 한 번도 자기도 동생도 그런 날을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해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아들들한테 챙김을 받지 못해 차원에서 굳이 그날을 수첩에 적은 건가 싶어서 조금 짠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까짓거 못 챙겨드릴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혼기념일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면서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무심한 딸이었다 싶어서 서운했냐고 물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아침부터 갈비와 잡채를 음식을 싸우시더라고요. 무슨, 이걸 다 가져왔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외식도 좋지만 내가 식사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외식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해준 반찬들. 맛있게 드셨다며 그야 그렇지만 엄마. 힘들니까 그렇지. 힘들긴 우리 딸이 점수 따는데 엄마가 뭐가 힘들어? 엄마 언니 때문에 그러지. 사실은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친언니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언니가 마음고생이 심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언니에겐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저라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점수 따라고 저 선만이 가는 음식을 해서 여기까지 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요. 시부모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째 시부모님의 표정이 별로였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좋은데 왜 쉬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뭣도 모르게 사두는 음식까지 해서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좀 그렇네요. 당신도 그렇죠? 그래요. 당신은 뭐하러 며느리한테 이런 날을 챙기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별날도 아니구만. 내가 안 써도 나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냥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너도 참 가만 보면 센스가 없어 보이네요. 엄마가 음식을 해주셔도 필요 없다고 해야지. 아니, 지난번에는 제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했다고요. 또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어떤 날도 아니었잖아요. 그나저나 설마 이걸로 때우라는 건 아니죠. 왜 이제야 물 건너갔다 트지만 빈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보면 사람이 쓸데없이 참 솔직하셨어요. 당연히 빈손은 아니었죠.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지 몰라 남편과 상의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그 분위기에 저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정말 안 줄 수 있나요? 민망하게 시어머니에게 뺏기듯 백화점 상품권을 드렸죠. 아마도 그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친정엄마께서 음식을 해주셔도요. 절대 시댁에 가져가지 않았고 저는 더욱 계산적인 도리만 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효자 아들은 자기가 더 자기 집에 신경을 쓰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자기 집에는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거꾸로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다가 저희 친정에 가도 우리 남편은 식사값을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자기가 좀 내지 왜 매번 우리 아빠가 계산하게 해? 장인어른 아직 돈 버시잖아. 그리고 우린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가 뭐. 그럼 자긴 처가에 오면 손님이고 나는 자기 집에 가면 뭔데 일하는 아줌마냐. 뭘 또 세세하게 따지냐. 피곤하게. 아니 말이 그렇잖아. 자기 집 식구한테는 더 비싼 거 드시라고 하고요. 계산도 다 자기가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아직 아빠가 돈을 벌고 계시고 손님이라서 접대를 받겠다고 꼬우면 내가 하든지. 너도 돈 있잖아. 현재 싸우자는 것도 아니다. 아 몰라. 이상하게 너희 집에 가면 지갑이 안 열리고 내 마음이.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엄마의 아들이었어요. 그 상황에 굳이 그렇게 솔직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제가 딸을 낳고 일을 그만뒀으니 친정으로 가도 수입이 없으니 밥 한 번 사려고도 어려워졌고 부모님 생신에도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아마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제 결심과 노력으로 다른 것들은 잘 크고 있었지만 내 안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 곳에는 더 아프다. 시동생 부부가 있었어요. 시동생이 우리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시어머니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시동생 부부는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비싼 음식점을 예약하면 거긴 귀신처럼 참석하고 홀랑 얻어먹고 사라지는데 몇 번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면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때로 예산을 나누어서 내거나 어려우면 반반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한술 더 떠버리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요. 다른 음식까지 여러 가지 주문하니까 그냥 그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도련님과 같이 내자고 해야겠다고 말했죠. 매번 이 음식에 비해 가격이 좀.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때만 나타나서 자기들이 더 신나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아니 뭘 구질구질하게 입학시킬 것과 같이 내자고 해. 그냥 내가 형이니까 내줄 수도 있지. 음식값이 얼마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사람이 정말 너무하네. 내가 정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돈 쓰는 건 아깝다면서 어쩜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넘냐. 부처님인 줄 A씨 또 비용을 덜어내는 거야? 내가 좀 내 돈으로 붙여야 하는데 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말했잖아. 장인과 장모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마음이 그만큼 안 쓰인다고 하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다르시잖아. 연세도 많으시고 벌이도 없으신데 이럴 때 이런 좋은 음식을 언제 드시죠? 넌 며느리라는 애가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이기적이야. 저는 어이없고 화가 나서 그 이후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지인 가사에서 더는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기적이라는데 거기에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 마음과 달리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임신은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딸도 제법 커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벌지 않으면 남편과 계속 싸울 것 같아 힘들어도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임신을 하게 되니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막달이 될 쯤에 우리 친정엄마의 회갑이 되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회갑이니 왜 지금 물론이고 친정엄마에게 좋은 거라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남편에게 말하면 보나마나 속이 뒤집힐 말만 될 것 같아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비상금으로 100만 원을 조금 넘는 가방을 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화를 내며 대놓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명품 선물을 해서 장모님께 드리겠다는 건지.
복권에 당첨됐더라도 내가 모은 비상금이야. 왜 그것도 트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비상금은 내 돈인 것 아니야. 자기가 번 돈도 아닌 내가 주고 모은 거니까 결국 내 돈이지. 그렇게 놓고 어째서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선물을 덥석이나 하니 웃기네. 장모님이 회갑이라 내가 모은 비상금을 아깝다고 길을 뛰는 게 얼마나 정겹겠어. 정말 이렇게 화를 내는가? 나는 그냥 따질 것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 그 선물은 내가 해준 것이다. 너 잘됐다고. 조금만 기다려 나도 돈을 벌어서 우리 집 챙길 테니까. 자기가 무슨 돈을 번 거 알았잖아. 제발 그렇게 해. 내가 번 돈도 결국은 한 푼도 욕심 안 낼 거예요. 남편은 비아냥거려 말했어요.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드린 가방을 아까워하면서 뻔뻔하게 우리 엄마께 자기가 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뒤에서 제게는 모르게 인상이 팍 구겨졌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사위가 주는 고가 선물이라고 참 좋아하셨죠. 저희 언니도 저에게 와, 신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챙길 땐 확실하게 챙기네. 우리 동생 시집 잘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 속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어요. 그 뒤 집에 오면서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가방 한 번 못 해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저에게 금액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도 함께 드렸어야 한다며요. 명품 가방을 사드리라고 하는데 하고 싶으면 너가 가서 사도록 해. 그렇다고 쏘아대는 건 아니었지만 며칠 뒤 아이를 낳았어. 출산은 2번째였지만 아픔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더라. 진통도 10시간 이상으로 힘들었고 산전 과정도 수월하지 않았어.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마친 뒤 친정엄마의 권유로 첫째도 데려와서 친정에서 더 몇 날 조리를 하기로 했어. 하지만 남편은 친정에서 밤을 보내고는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너에게 뭐라고 했을까? 나는 도저히 불편해서 여기 못 있겠어. 자기는 집에 언제 가려고 해? 글쎄, 나는 집에 가면 애를 혼자 어떡해. 2명 다 볼 필요가 있어서 최대한 여기 머물고 싶지만 여기는 엄마와 언니도 있고 아무래도 집보다 편하겠지. 내가 조리원을 안 보내준 것도 아닌데 둘째인 너는 너무 자신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좋을까? 적당히 몸조리를 했으면 집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누가 가지 말래?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도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건 불편하고 싫어. 근데 자기는 연휴고 주말인데 뻑하면 시댁에서 자자고 했잖아. 내가 불편해서.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일찍 오자고 해도 내 말을 듣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자기는 왜 이래? 이제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은지 조금 알아야겠어. 왜 너는 계속 말을 그렇게 적게 하냐? 알았어. 천년만년 너희 집에 있어. 우리 부모님은 오랫동안 서운할 일이 없어서 손잡고 계시겠지요. 저는 그 생각에 기다리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서운해하는데도 친정 부모님께 인사도 없이 나갔어요. 제 엄마가 휴가를 내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나가신 사회 상황을 보시고 당황하셨고 며느리 역할에 대해 상의를 해야 하는지 왜 사위 역할을 하지 않는지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참기 어려웠는데 제 부모님께 그러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마 친정엄마는 그때쯤 나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 뭐 속상한 일 있냐? 라고 지나가듯 물었어. 괜히 엄마에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일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다 얘기하고 싶은 대로 털어놓으렴. 괜히 속임없이 답답해지는 거면 좋은 게 없어. 그저 사소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라면 그냥 지나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엄마랑 아빠랑 별로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지만 가끔 신서방이 좀 그래. 너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 그런 건 미안하다고 할게.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가끔은 노파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엄마는 너에게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의 언니를 봐. 이혼 후에 얼마나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속만 끓이지 말고 즐겨봐. 풀컴 풀고 할 말만 하고 살아요. 엄마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바라고도 생각했지만 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자식으로서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언니가 먼저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강박적인 마음을 느끼진 않지만 그때는 그게 매우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둘째를 출산했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항상 어버이날은 부모님을 먼저 챙긴 적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친정에서 한 달 정도 머물러 용돈만 받아왔는데 마음에 걸려서 남편에게 별도로 집에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이 가깝기 때문에 전날 챙겨주고 당일은 친정에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물론 남편은 정색했죠. 무슨 소리야? 어버이날이나 무슨 명절이냐? 시댁 갔다가 친정 가라고 그리고 따로따로 가자고 생각이 있냐? 왜 아내를 두고 혼자 집에 가냐? 시끄러워서 작년처럼 시댁에 10만 원을 보내줄게. 우리 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소갈비를 사서 구워 먹으면 어때? 하지만 저는 선잠을 물려 말했어요. 남편도 이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남자가 제 말을 무시하듯 어버이날 당일 점심부터 술을 마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 친정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는데 어딜 가냐 며 저녁 때 이동 시간을 맞춰서 못 가게 막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대충 이야기를 전달했나 봐요. 예전처럼 끌려다니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시집간 딸이 어버이날까지 친정을 챙길까요? 전화 한 통만 하고 여기서 편하게 있어라고 하는 건가요? 추가로 외인이 그렇게 지진만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도 마찬가지로요. 시집간 딸이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지. 왜 허구한 대로 오라고 하는 거야? 가도 되면서도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집에 온 거예요. 여기 노예로 팔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언제 내게 와서 오라고 했느냐고 말하는 건 어머님 맞으시죠? 제 옆에 가까이 계시다가 컴퓨터 하면 제게 부르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 넌 내 며느리이고 넌 우리 집 맏며느리잖아. 내가 널 부르면 내가 내 부름에 따라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집에 온 만큼 제가 어떤 가족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결국 친정에 가지 못하고 남편과 집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했지만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모두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상대하기 싫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잊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돈을 벌지 않아서 자신을 더 무시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확신이 드더군요. 그때부터 프라이드 고모고 저는 경제적 자립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있고 경력 단절된 강사를 채용해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사교육이라는 게 은근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집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하는 거니 따로 나가는 지출도 없고 시간 운영도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영어 과외를 하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코를 골며 누가 오겠냐, 고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요.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존심 투하여 그런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잠도 자지 않고 문제집과 유튜브 그리고 인기가 많다는 인간까지 챙기며 한 달 동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돈을 벌겠다는 취지였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할수록 동네 과외지만 완성도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고 욕심도 많아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받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현역일 때보다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 준비를 마치고 커리큘럼을 짜고 동네 인터넷 카페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입소문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가을비가 일시적으로 시세보다 낮아지자 그런 즉각적인 전략이 효과가 있었어요. 아마도 동네 엄마들이 그것을 사니까 한번 시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기회가 되었어요. 제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예전에 놓았던 자리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3달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그래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랍게 커졌어요. 이후에는 대회까지 참가하기 시작했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힘들었기 때문에 8kg나 빠지기도 했지만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반대로 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시어머님이 아무리 자기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하셔도 못 간다는 거였죠.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화나셔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당신한테 신경도 못 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없었던 시어머님이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을 더 많이 늘렸어요. 쓸데없이 남편과 시어머님, 신랑을 버리고 있을 바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주말반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시댁에 가자고 조르던 남편도 제게 별말을 못하더군요. 얼마나 남편이 못하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아서 생활비도 못 가져오는 상태였는데 제가 생활비를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혼자 감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 돈을 번다고 자기에게 소홀히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끝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셨고 주말에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말에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 들이닥쳐 왔어요. 너는 얼마나 벌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야? 얼마 전에 너랑 네 아버지 결혼 기념일인 거를 내가 적어줬잖아. 보자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술을 드셨나 봐요. 우선 제가 지금 수업 중이니까 다음에요. 참, 기가 막혀서. 야, 너희 집에 가라.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 주말에는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넌 쉬는 날이 하루도 없냐? 사람이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쉬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라고 부를 테니까 가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당장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술을 마셨는지 취해서 집에 왔는데
두 모자가 쌍으로 제 엄마를 지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보강 약속을 하고 그날 수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모자와 다음 주 대체 수업을 마음먹었죠. 사실 제가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근차근 따질 건 다 따져볼까요? 당신이 나에게 생활비를 몇 달 동안 가져오지 않았는지 알아요? 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집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남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게 너무 아니에요? 제가 제 부모님 기념일도 안 챙기는데 어머니가 어깨에 피가 나올 정도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얘기하시기 전에 어머님께 말씀하시는 건 어떠세요? 부업은 얼마나 벌면 그리고 10원 하나도 제게 못 주셨다는 건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내 돈을 다시 벌어야 했어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결국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집에서 부업하는 게 무슨 주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기회가 정말 좋군요.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못 쓰잖아요. 이게 돈 좀 번다고 간땡이가 부었는데요. 내가 말했잖아요. 여자가 시집왔으면 시댁 태소 사는 거 다 챙기는 거라고요. 가뜩이 너는 맏며느리잖아요. 어머니, 그 논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대우는 자식이 다 받는데 왜 귀찮고 싫은 건 다 제가 맡아야 하나요? 맏며느리가 법으로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머니 아버님 결혼기념일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할머니 시아버님 결혼기념일도 다 챙기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억지예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억지라고 왜 내가 틀린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 부모님 기념일인데 자기가 챙겨야죠. 다른 때는 아무 날도 아닌데 펑펑 해야겠죠. 쓰다가 생각난 거지만 물질으로 좀 힘들어 요즘에 돈이 없어진 것 같아 너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두고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인데 내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거든. 어머,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 땡처남님으로 안 보태주셨지만 이 집 절반은 제가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그래서 소유권도 공동 소유인데.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여기서 왜 그런 말이 나와? 남편은 술이 확 꺾인 것 같은데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집을 마련할 때 우리 아빠가 도와준 걸 자기 집에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당연히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시어머니께서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셨고 그 이후로 저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친정에 가기를 꺼렸고 저 또한 시댁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만약 가고 싶다면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의 일로 인해 따로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돈을 벌게 된 이후에는 매달 친정에 100만 원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때 시어머니께서 무슨 염치가 있는지 눈에 쌍심지까지 켜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시집와서 우리가 아니니 부부만 챙기냐 라며 왜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만 챙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각자 챙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꼬우면 돈으로 우리 집 도와달라고 했는데 며느리 노릇을 하란 말이야. 몇 번을 말해도 사위도 하는 노릇을 안 하는데 저만 그래요. 왜요? 희애가 정말 그러게 어머님도 문제세요. 그분이 우리 집에 함부로 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서 그건 괜찮다 넘어가시고 지금은 제가 친정에 용돈 보낸다고 하니 그건 또 싫으세요? 너 이럴 거면 왜 우리 집에 시집 왔냐? 그냥 죽고 못 사는 내 부모나 끼고 살지. 그러게요. 저도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시집 안 왔을 거려. 시어머님은 제 대답에 입을 꼭 다무셨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화가 난 얼굴이셨죠. 남편도 쌓인 게 많았나 불만이 터졌어요. 제가 몇 달 뒤에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그동안 한 번도 못 챙겨드린 것이 죄송해서 외국 여행 보내드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였죠. 야, 더는 못 참겠다. 우리 부모는 결혼 기념일은 쌩까더니 너희 부모님은 해외 여행 보내드리냐. 와, 진짜 선 넘네. 왜 그 선, 당신은 진작에 넘었잖아. 우리 집에 쓰는 돈 아깝다며? 그래서 복수하는 거야? 그렇게 보이네. 그럼 그렇게 해. 그래도 난 자기한테 생활비 달라고 바가지는 안 긁잖아. 너희 부모만 부모냐? 우리 부모님은 남이야. 어쩌면 한결같이 며느리가 시부모님은 생각 안 하냐? 왜 시부모님의 생각을 해야 하는지 효자 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자기 돈으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며 뭐라고 말하지 말란다. 그래서 나도 내가 먼저 너를 돌보면서 챙기는 건데 왜 문제가 생겼나. 나에게는 내가 돈을 범벅했다고 내 돈을 따지느라 소리 지르는 걸로 적당하게 이야기 찾자 할 때 우리 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면서 이전까지 죄송했다고 납작 엎드리고 웃긴다. 동시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를 볼 때마다 사위나 며느리들과 똑같냐고. 계속 그럴 겁니까? 그럼 그만하자. 적어도 너와 나는 부부가 아니잖아. 같이 돈 벌면서도 우리 재산 문제로 다툴 때가 어렵다면 좀 돕자. 보태줘서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하지.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번 돈도 우리 집에 쓰지 말라는 소리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우리 재산을 불리기 마련이야. 당신 사업에 보태라고 내가 생활비도 안 주는데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하는 거야? 남편은 결국 자기 문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기다렸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썼던 각서가 있잖아요. 괜히 그 각서 때문에 돈을 물어주길 싫어해서 이 인간이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이혼은 좋다 안 하고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각서를 기억하시죠? 남편은 제 말에 잠깐 머리를 굴리는군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다른 건 몰라도 1억을 배상하기로 한 것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돌리며 답답해서 하던 소리였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이혼을 결정할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때는 항상 핸드폰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주워 담아봐도 담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이혼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언니가 전화를 했는데 언니는 경험이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안정감을 찾을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과외를 하던 아이들도 계속 늘어났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죠. 누구든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함께 학원을 차리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벌써 학원 장소도 다 알아봤다고 해서 방문해봤더니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사업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나서면 부담이 많이 되지만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 의지가 되었어요. 또한 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좋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는데 이전에는 제게 돈을 벌면 도와다 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돈이 필요하면 물론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이혼을 제안하며 제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말했지만 곧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돈이 부족했는데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쓰고 말았죠. 죄송하지만 나 돈 없어 라는 말은 했는데 학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이혼한다는 제안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부담스러웠어요. 이혼은 결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은 어떨까요? 공동명의니 같이 받아야겠어. 은행이나 가 내가 총 맞았는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당신 사업이니까 당신이 힘으로 해결해. 언제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 이래? 그리고 내가 싫어도 나는 이혼할 거야.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들이 참에 제대로 보상받아야겠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어차피 애들 키울 능력도 없잖아. 누구 맘대로. 우리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만나봤는데 당신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 노릇을 강요한 거 거기에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정도까지 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대.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찔릴 것 같아요. 사람이 치수하게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집안은 역시 속이지 못해. 자신의 집은 이혼을 우습게 하는 집안이란 거야? 저도 이혼하고 있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가 이혼했으니까 둘째는 이혼을 어서 하라고 하니까. 인생이 짧은데 왜 너 같은 쓰레기와 살아야 하냐고 어서 이혼해 달라고 하네요. 이 통화도 녹음 중이에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녹음하고 증거로 모으고 있으니 신경 써. 남편은 제 말에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저도 모르게 CCTV가 설치되었는지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집을 보니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 같아 더 화가 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공동명의로 이미 집을 팔았으니 각자의 지분에 맞게 재산을 분배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회사도 어려운데 돈이 필요하면 남편이겠죠. 저는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자기 몫을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니 남편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다 한 달 동안 신랑을 무시하면서 지내고 말았어요. 한 달이라고 말하지만 체감상은 1년 이상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죄송한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더 모여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책망하며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고 있던 왜 사람을 건드리고 자기 발등을 찍느냐고 생각했어요. 그런 행동으로 그런 남편이 나중에 불쌍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돈 때문에 무서웠는지도 몰라요. 시어머니 성격상 며칠 참다 터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시어머님이 제게 건드리지 않았고 이혼을 원치 않은 제 남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한 제 돈이 아쉬운 남편에게 자기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할지 걱정해서 중간에서 단도리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차츰 제게 미안하다며 이혼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다고 자세를 높이는데 통쾌했을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오히려 좋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만약 과외가 잘 되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아마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했을 거예요. 어디에서든 이것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자기와 자기 부모, 나는 삐뚤어진 효자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살 궁리를 하고 선택했어요. 적절한 시기가 되어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화목하지 않은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지지부진한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것도 봐주기 싫어서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각서까지 탈탈 털어 소송을 준비했죠. 그러자 남편은 말조차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이혼이 일어날 수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자식이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자신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걸렸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남편은 3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에는 아이들의 양육비도 일시불로 청구하여 더 많은 금액이 되었죠. 이렇게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시작부터 따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1000번 잘 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될 테니까 이제 엄마 말씀대로 하지 말자며 정말 애처럼 울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다고 그 모습이 딱해 보였냐고요? 전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 후에도 남편은 찌질하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재결합만 해주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손과 발이 되게 빌었는데 거절했어요. 이미 그 사람의 바닥을 다 봤는데 제가 그런 인간과 다시 살리는 것은 제가 멍청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이후 살게 된 시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미안했다고 남편처럼 되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재결합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확실하게 거절하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을 호출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어떻게 그래 하면서 나의 아들 돈을 요구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학원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상대방은 그 후로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소문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제가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 어려움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이후로는 다시 날개를 단듯 펼쳐서 날 수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고 제 아이들도 엄마가 선생님이라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고맙게도 엄마 없이도 잘 자랐지만 이제야 어른이 되어 조금 늦게 행운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눈치 보지 않고 해주고 싶은 일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자식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제야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도 좋지만 그건 혼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이라도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결혼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결코 이혼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아닌데요.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니 둘이 행복할 수 없다면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든 아내든 하수인이든 결코 아닌 것이며 서로 존중하고 존중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정말 제가 이혼 조언자처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운전 조언가가 아니라 행복 조언가라고요.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행복하며 웃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